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안녕해요. 네. 안녕하고 막 오늘 좀 덥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더우셔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아니, 그게 내일부터 늘 하긴 합니다. 이 뒤에다가 숨겨두는데.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숨겨뒀는데 안 꺼냈나 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자꾸 이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실망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완급을 조절한다. 네. 물론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당이죠, 일당인 네. 것도 그죠? 갑자기 시키셔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났어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안보리로 삼행시를 준비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에 3분의 2 이상인 180개,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출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에서 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한 개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요.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습니다. 안보리에 재진입한 게 2014년에서 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인데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에서 97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임기라고 합니다. 안보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이제 5개 상임 이사국이고요.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는데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평화 유지, 평화 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이제 최빈국이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고 또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서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 한미일 3국에 있어서의 어떤 공조가 요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도 들어가 있고 우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 하니까 안보리에서도 강화된 한미일의 이 공조를 확실하게 어떤 결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측면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실 서방 세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벨라루스하고 슬로베니아 여기서 보여줬죠. 이 서방 세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됐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우리의 또 어떤 확실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정도로 될 수 있겠죠. 네. 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위, 권익위, 감사원 관련 소식이 많은데 오늘은 선관위 소식은 아닙니다. 네. 앞서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지난 1일에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 의결했는데요. 예.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최종 결과가 늦어도 오는 9일 이번 주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근태 부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 해석 부당 기입에 따른 직권 남용,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또 감사원 감사방해 의혹 등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최종 책임을 물을지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후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논란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 기간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감사위원회가 모든 감사 사안에 대해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으로 판단했다. 이게 판단했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불문 결정됐다라면서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혐의가 상당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으며 친야 성향 감사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허위 보도다.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통상 이뤄지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 공개 준비 기간 대폭 단축했고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과 감사원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그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이제 뭐 준비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발표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전현희 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해당 사안이 사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법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사안의 본질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어떤 법적 대응 시사 방침이 뭐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관련 소식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의 바닷물 주입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거듭 제안했고요.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 피지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길 바란다. 꼬집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피지 정부 인사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우리 어민 다 죽는다,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라면서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광우병 시즌2를 열려다 횟집 수산시장 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괴담 선동 중단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또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세슘이 180배,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우럭 관련 보도가 교도통신과 후쿠시마 TV 등에서 나왔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아까 제가 학교에서 잠깐 YTN 봤는데 YTN에서도 이 세슘의 180배에 이르는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된 이 우럭 얘기를 집중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나라가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안 하죠. 네. 안 한다고 정부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네. 둘째,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 후쿠시마산 우럭 이거 180배 나오는 거 지금 저 오염수 방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시작했나요? 안 아직 했나요? 안 했죠. 아직 안 네. 했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산 우럭 세슘 180배 나온 이 우럭은 왜 세슘에 180배 이르게 됐냐면 오염수 방출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게 아니거든요. 네.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완전히 다 쓸고 나간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잡히는 해산물, 수산물들은 방사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막 180배죠. 180배 되는 세슘 180배 되는 그런 우럭이 후쿠시마 앞에서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이 해산물들은 다 검사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네. 방사능 검사.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10년 전에 했으면 하해류는 왔다가 2번 왔다 갔다 할 그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후쿠시마 앞에서 잡히는 해산물은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때 뭐 후쿠시마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파괴됐을 당시에는 뭐 정제구 뭐가 없었잖아요. 정수구, 네. 뭐 희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산물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피해는 거의 미미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정수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희석까지 해가지고 내보낸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막 야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뭐 우려하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지난 지금에도 180배짜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더군다나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우럭이 잡히는 이유는 쉽게 얘기한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서 파괴돼 가지고 그냥 방사능이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겐 피해가 미미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지나치게 뭐 요새 천일염이 뭐 어떻게 그 정도까지의 우려가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이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확대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출 대비책과 정부 시찰단의 향후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향후 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밀한 과학적, 기술적 분석을 거쳐서 국민께 종합적 평가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특히 정부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가져왔다. 이번 시찰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정밀 분석과 확인 작업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전인데 지금 취업 판매가 굉장히 거래 절벽에 와 있다. 향후 어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해수부에 주문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선전정치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데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근데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미국산 쇠고기 먹어요? 네, 먹습니다. 네. 네, 저도 먹어요. 네. 여기 침 흘린다. 뭐 네.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잖아요. 네, 네. 지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우병. 그리고 그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성주까지 가서 막 머리에 가발 쓰고 뭐 좀 아주 코믹한 분장까지 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누구누구가 그랬는지도 전 눈에 선한데 그런데 지금 성주에 참외 농가가 많잖아요. 성주 참외 농가의 44%가 연 매출 1억이 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일부 시민 단체들은 전자레인지 참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드에 있어서의 전자파가 기준치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600분의 1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학에 기반해서 과학과 경험에 기반해서 잠잠해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과거에 좀 했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냉정하고 뭐 굳이 과학까지 뭐 갈 필요도 없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후쿠시마 그때 원전이 파괴됐을 때 쓰나미에서 파괴됐을 때 전혀 정제나 희석이 되지 않은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의 피해가 과연 얼마나 컸는가? 예? 그때 해류나 지금 해류는 똑같아요. 네. 예? 이런 것. 근데 지금은 정제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공포가 과한지 아닌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멍게, 해삼 그리고 회는 꾸준히 더 많이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잔으로 함께. 네. 그럼요. 네. 이거 없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6월달에 한 잔 하기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걸 굳이 방송에서. 예. 이게 약속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엔 일본발 소식이었다면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국 동부 해안의 원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된 중국 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이 1,054 테라베크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 테라베크렐의 약 50배에 달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214 테라베크렐을 배출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이거와 비교하면 5배 가량 높습니다. 자, 잠시 이 과학 상식 테라베크렐, 이 베크렐이 뭔지 제가 살펴봤더니 방사능 활동에 저도 물어보는 줄 알고 네. 이거 모르는데 이거. 예.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 단위고 원래 이제 퀼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퀼이나 베크렐 모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의 그 퀴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라고 하고요. 테라베크렐은 1조 베크렐을 말합니다. 자, 다시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중국이 이제 삼중수소 배출량이 2010년은 215 그리고 2018년엔 832, 2019년에는 907 테라베크렐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원전 55기 총 55기를 가동 중인데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3위고요. 여기에 23개를 새로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남중국해 해상 원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규제 당국이 최종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고요. 최근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과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가 편서풍대로인 만큼 만약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서쪽에 자리 잡은 한국이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국경을 넘거나 사회에 영향을 줄 확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동해안 원전 증설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장점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단점 또한 명확하긴 한데요. 중국이 우리와 인접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추가로 짓고 있다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입장 내놓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자, 아까 얘기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후쿠시마 산에서 잡은 우럭이 막 180배가 세슘이 나왔다. 이거는 그 정도로 후쿠시마 앞에 오염이 돼 있다는 거고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당시에는 더 얼마나 심했으면 10년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피해는 미미하다. 근데 그 원인 중에 전 제일 중요한 게 해류의 흐름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삼중수소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준치에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지.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러니까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부패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견제를 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면 그 대상은 당연히 조심하게 돼요. 지금 일본이 그런 식이죠. 우리도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아까 피지 말씀하셨는데 피지는 사실 우리보다 제가 알기로는 해류상으로 더 먼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지에서 이제 문제 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일본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일본 무지무지하게 조심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30년 동안 흘려보낸다는데 이 알프스가 가끔 고장난 거예요. 그 정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신경 쓰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장 나나 안 나나 우리가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듯이 이 중국 문제는 이게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제가 사실 문제 제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중국 문제는 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항의를 하게끔 데이터 축적이 일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핵실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 있어서의 핵실험 이후에 이 누적된 방사능 물질이 대기나 지하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거는 아직 뭐 연구 결과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의 오염수 못지않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에는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의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으나 막혔습니다. 거기서 이제 20분 동안 청사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장불량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서 허위 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서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 행위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검찰 앞에서 입장문을 꺼내서 읽었는데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때린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송 전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 전 대표가 지금 이런 것들 그리고 출두하는 것들 가지고서 구속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송 전 대표 같이 이 아주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은 구속 피하고 이러려고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줌으로써 실제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어서의 구도를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가 저는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려면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